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정치논평 곡지를 하나 골라봤고요. 좀 브릭스의 이제 확대, 지난주 말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을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조금 말이 나왔던 세계 평화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모양이 된 것 같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가을이라고 하니까 참석하는 나라도 40개 나라 정도에 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임의 이름이 의미하다시피 미국이 이 플랫폼을, 이 틀을 브릭스의 확대에 대한 어떤 도구로서 강력히 사용할 것으로 봐지고, 이것을 지금 이때까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대해왔던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닌 게 지금 필요하게 됐거든요. 지금 브릭스의 확대에서 보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심 경쟁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뒤에서 작업하는 그리고 대중을 속이면서 뒤로는 작업하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이제는 청산해야 돼요. 본심을 안 바뀌겠지만 최소한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기는 또 뭐냐?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와 화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 전쟁을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내년 12월에 선거고, 우리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여러분 플랜카드 현수막 보면은 벌써 선거 좀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8, 9개월, 10개월 정도 앞두고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 11월 달이면은 금년 후반부에는 시작해야 돼요, 바이든도. 거기다가 북미 종전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 평화 정상회담에 어울릴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비핵화가 또 있을 것이고, 또 그 정도는 해야지. 거기다가 덧붙여서 어떤 러시아와 새로운 어떤 핵 협정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브릭스와 일단은 같이 가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중국을 포위하는, 요런 지금 신호가 좀 강하게 읽혀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실마리를 얻은 거는 이거예요. 아마 이 젤렌스키가 그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브리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제 거나 뭐 오늘 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발언 내용 중에 제 눈길을 끄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젤렌스키 입을 통해서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터키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피스 포뮬라, 이건 아마 평화 협상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작년부터 나왔던 거예요. 자,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젤렌스키가 사실은 평화를 원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렇지만 미국이 무슨 소리야. 가차없이 잘랐죠.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전쟁을 하는 면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0개 안에 보면 이제 주요 내용이 있어요. 그 협상 안에. 그들은 이제 피스 포뮬라라고 부르는데, 이제 종전 협상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본인들이 이제 획득하고 싶은 10가지. 거기다가 이제 오늘의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글로벌 피스 서밋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게 이제 올 가을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게 지난번에 6월 달에도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게 그냥 말만 나오고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이번 가을에 맞춰져 있구나. 즉 이것은 이번에 이제 브릭스의 확대 같은 부분도 당연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일 거예요. 여기 대응하는 움직임이구나, 이것이. 드디어 이제 이빨이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무대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초미의 관심사죠. 미국 패권에 대한 위협이거든요. 강력한 도전이에요. 미국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불이 붙고 인심이 기울고 있다는 걸 동시에 느끼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고, 요걸 좀 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 이게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지금 약간 웹사이트 창구인 것 같아요. 그게 8월 3일자 기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평화 정상회담을 우크라이나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좀 의역을 해보자면은 올 가을에 예정이 된 세계 평화 정상회담을 우크라이나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세계 희망의 상징이 되고 싶다. 우크라이나가. 그게 우크라이나가 전후 회복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전후에 그들의 나라를 포지셔닝 하는데, EU 가입, 나토 가입 이런 거 현재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 땅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종전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종전을 하고 싶다. 이제 우크라이나 그만하고 싶다. 우리 젊은이들 더 이상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간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확인이 돼요. 아, 이번 가을에 하는구나. 피스 서밋. 가을이면 여러분, 북반구에서 가을이면 언제를 가을이라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9월달, 10월달. 이게 가을이죠. 그렇죠? 11월달 되면 또 쌀쌀해지잖아요. 그래서 9월달이나 10월달, 10월달 가능성이 많겠죠. 제일 뭐 하기 좋은, 뭐 전 세계적으로 행사하기가 제일 좋은 달이 10월달이에요, 사실은. 예. 작년에도 10월달 말이 있었죠. 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그러면서 그때 독일의 노드스트림 폭파하면서 날려버렸죠. 바이든의 선택이었어요. 지금 바이든의 입장은 그때부터 안 좋아요. 그 점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이거 안 되겠다. 이점에서 협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무슨 소리 하냐라고 뺨 따고 한 대 맞았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자, 그래서 젤렌스키는 그의 생존과 우크라이나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행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을 해야 된다. 전 세계의 관심, 수십 개국의 정상이 참여해서 앞으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를 하겠죠. 그게 있어야 돼요, 지금. 왜? 브릭스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걸 뛰어넘고 압도하는 어젠다를 제시할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했을 거거든요. 예, 뒤에 그 면면이 나오겠습니다만. 자,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한 말은 빈말이 아니고 대충 이렇구나. 간절히 원하는구나, 우크라이나는. 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미국의 생각은 전혀 다르겠죠. 예. 우크라이나가 걱정되고 그들의 희생이 안타까웠으면 벌써 다른 조치를 취했겠죠. 자,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제가 줄 건 부분은 가을이 다 됐긴 했지만은 그래도 서밋을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세계 사람들을 초청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할 수 있다. 즉 이거는 지금 젤렌스키의 정상회담 개최는 평화정상회담 개최 우크라이나에서 그것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희망사항이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거 회담의 목적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것으로 국한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뒤에 보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요 밑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 부분을 밑에 번역해 봤습니다. 제일 맨 마지막 문단인데 40개국 대표가 이번 주 8월 3일 내에 나왔거든요. 보도가. 그러면 8월 첫째 주나 8월 둘째 주에 이 미팅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예. 40여 개국 대표가 40개국 최대 40개국 대표가 이번 주 사우디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평화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거는 젤렌스키 해석이에요. 제가 봐서는. 큰 어젠다 중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추측한 데는. 왜? 지금 브릭스의 확대 정도의 범위를, 영향력을 넘어서야 되는 어젠다를 제시하거든요. 그냥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기 위해서 수십 개 나라가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바이든한테 득점도 안 돼요. 그리고 뭐 브릭스 확대에 있어서 전혀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도 못해요. 당연히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 밑에 재밌는 게 있어요. 관련하여서 1차 회의가 6월달 덴마크에서 있었다. 요즘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제가 드린 바도 있어요. 다음 단계는 세계평화정상회담이다. 자, 이게 세계평화정상회담이라고 글로벌 피스 서밋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여러 개가 나와요. 뭐 컨퍼런스가 많아요, 여기저기. 그렇지만 이건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거다. 이것이 어떤 정례화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세계 기구화될 수도 있어요. 미국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는 돼야지 브릭스에 대응하고 브릭스를 압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브릭스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틀과 어젠다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6월달부터 시작됐었다.
그 6월 달에서 시작됐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때 이제 프랑스 24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때 내용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덴마크에서 평화 미팅을 주선했다 이런 건데 그건 명목상이고 실제 미국이 주도한 거예요. 여기 보면 러시아 침공에 중립적인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6월 달이에요. 6월 달. 역시 지금 날짜 되게 중요합니다. 쑥 치고받고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중립적인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눈길을 끌죠. 그리고 스푸트니크에서도 보도가 있었어요. 러시아 쪽이죠. 이 미팅이 좀 이제 덴마크 미팅이 세계 평화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회담을 젤렌스키는 그의 평화안을 논의하고 받아줄 는 어떤 기회로 보고 그것을 우크라이나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다. 이게 그 당시 보도예요. 6월 달에 6월 1일 보도예요. 이게 금년도. 자, 그러니까 이게 요 미팅이 있었고 6월 달에 6월 한 후반에 그 다음 8월 초에 사우디에서 2차 미팅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젤렌스키 언급에 따르면.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10월 달 이번 가을에는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종전이 포함될 거고 큰 틀에 이것도 평화로 가는 길이니까 거기에 앞서서 지금 8월 후반부에 지금 브릭스가 큰 임팩트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냈죠. 미국이 궁지에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내부의 경제 사정도 좋아지지 않고 있고. 예.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에요. 자, 그때 스푸트니크 보도 내용에 보면은 지금 한 40개국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각국 안보 실장들의 모임이다. 이게 이제 실제 브레인들이죠. 실제 일을 기획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여기 참석한 나라들 보면 이제 뭐 40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 확대됐을 수도 있어요. 사우디에서 하면서. 사우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번 브릭스 확대하는데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예. 여기도 좀 발 담그고 있어요. 여기 브릭스에 관여된 나라들이 인도, 사우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죠. 터키도 다분히 친러시아적인 국가예요. 여기 보면 브라질도 들어있네요.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태리, 우크라이나, 사우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미국, 터키, 일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나라들이 모여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이번에 확대된 브릭스의 구성을 봤을 때 그 중에서 지금 4개 나라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 뭔가가 논의가 되고 있다. 즉 사우디,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동시에 지금 2개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브릭스에 참여하는 거고 또 새로운 게 생기면 자기들이 보기에 마땅하다 싶으면 거기에도 또 올라탈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2가지가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단발적인 게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브릭스는 내년에 지금 러시아에서 카잔에서 열기로 돼 있고 추가로 멤버들이 더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입지는 더더욱 작아지는 거죠. 그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본다면 더 큰 어젠다 그리고 지속적인 미팅 체계가 필요하겠죠. 새로운 국제기구 같은 게. 그래서 미국은 지금 G7이 어떻게 보면 브릭스가 확대되면서 뭉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하락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G7을 극복하는 또 G20를 일신시키는 더 큰 어젠다를 제시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도적인 여태까지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지금 이런 나라들까지 융합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젠다가 넓어지겠죠. 좀 더 일반적이 되고. 이거는 인류의 발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왜? 선과 악의 싸움에 의해서 후에 선이 이겨서 선이 쌓여가는 그런 식으로 인류가 발전되어 온 게 아니잖아요. 이해관계의 치열한 다툼 끝에 서로 회색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세상에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에 인류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예. 자, 이 미팅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사람도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미국의 소위 말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구상하는 일부에서 네오콘이라고도 부르는 미국 우월주의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세상 누구와도 타협은 없다. 미국이 힘으로 압박하면 다 된다.
그것이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식이고 지난 몇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해 왔다. 러시아도 무너뜨렸고 우리한테 감히 대들던 일본도 무너뜨렸고 이제는 중국 차례다. 이런데 이번에 좀 다르죠. 그런 거예요. 가장 강적을 만났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주의자로 돌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협상주의자로 돌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기존의 방식을 살짝은 바꿔야 된다. 그런 식의 변화는 내부적으로 있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기본 성향을 유지한 채로. 자, 그래서 그때 이미 5월 G7 히로시마가 자꾸 되돌아보면 볼수록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미국의 생각이 좀 전에 보신 그런 브레인들이 결정을 했다. 요 미팅에서 바이든이 이제 새로운 통보를 했죠.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한 이유가 비핵화 때문에 그래요. 즉 이것은 글로벌 피스 서밋 세계 평화 정상회담의 큰 어젠다가 비핵화다. 전쟁 없는 세상이다. 라는 틀로 꾸려질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은. 거기는 우크라이나 종전이 당연히 따라 들어오죠. 북미 종전도 따라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핵 협정 같은 게 단계적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택했고 그다음 이제 몽골이 좀 부각이 되죠. 마크롱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몽골을 들렀고 그다음 몽골의 교황의 방문이 발표가 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요 교황 측에서는 이 이야기가 2월 달경에 나왔다고 해요. 즉 그것은 이제 쭉 앞뒤를 깨워 보면은 미국 CIA 국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작년 후반부터 전체 그림을 그렸다고 봐요. 물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브릭스 회담이 있고 거기가 이런 어젠다로 가고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이 정도 확대될 것 같다. 그거는 다 예상이 됐던 부분일 거거든요. 크게는. 자, 그럼 미국의 위기라고 분명히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의 재선. 1년 동안 준비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황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느냐라고 봤더니 지속되고 있고 오늘 딱 기사도 났더라고요. 보니까 교황 몽골 방문 구체 일정, 몽골 국영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9월 예전에 했던 이야기랑 그대로 가는 거예요.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자, 이렇게 봤을 때 교황이 온다는 것은 큰 거거든요. 여기 뭐 가톨릭 신자가 1,500명도 안 된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여기 오는 거는 보면 여기 이제 몽골 대통령하고 만나고 이런 게 주로 있는데, 자, 신도가 많아가지고 뭐 거리에서 프레이드를 하면서 아주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이러기에는 신도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크라이나하고 몽골, 몽골은 중국의 북부 쪽이고 중국의 그리고 그렇게 친한 나라가 아니죠. 내심. 왜냐 그들의 나라가 쪼개져 있고 일부분이 그쪽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몽골 문제가. 그리고 북한하고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면은 약간 뭐랄까 소수민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몽골은 과감한 선택을 했죠. 미국도 투자를 해주기로 했죠. 근데 위로는 러시아, 밑으로는 중국에 포위되어 있는데 미국이 히트를 어떻게 수출할 것이냐. 그들도 바보 아니겠죠. 자, 그걸 봤을 때 교황의 몽골 방문은 사전적인 포석이라는 것이 좀 있어 보이고 이걸 징검다리로 해서 피스 회담이 세계 평화 정상회담이 몽골에서 열릴 가능성이 우크라이나에서 열릴 가능성보다는 높다. 이렇게 봐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젤렌스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네. 그리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몽골이 하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지금 사실 G7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경제가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국의 뭐 빈곤층이 늘어난다는 소식도 들리고 독일 경제도 어렵다. 뭐 전 세계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더더욱 어려운 건 맞긴 맞아요. 그리고 향후 성장의 핵심적인 원자재를 갖춘 나라들이 그 브릭으로 올라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면은 유라시아 경제권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러시아 푸틴의 큰 어젠다 중에 하나예요. 브릭과 더불어서 그 두 개를 같이 가면 되는 거죠. 러시아 넓은 나라니까. 그 유라시아 대륙권이 되려면은 몽골이 중간 기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유럽까지 덕을 볼 수 있어요.
왜 유라시아 하면 유럽과 아시아잖아요. 그 핵심적인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몽골이에요. 예, 그렇게 힘 있는 나라는 아니죠. 인구도 몇 백만밖에 안 되고 거기를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했고 우리도 발을 많이 담그고 있죠. 유럽도 신경을 많이 쓰죠. 예, 그게 향후 러시아와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몽골이 계속 언급된다는 거죠. 지금 판문점에서 뭘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남한 정부의 분위기도 있고 또 파급 효과라는 면에서도 몽골이 훨씬 나아요. 예. 자,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몽골도 지금 승부를 그런 판국이에요. 어찌 될지 모르죠. 예, 그래서 중요한 선택을 했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즉, 왜 그렇다고 보느냐 하면은 중국이 반대하는데 미국의 손을 잡는 거, 그거는 주변 나라의 핑계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러면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몽골이.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게 지금 몽골의 입장이라고 봐져요. 자, 그래서 감히 추정을 해보자면은 몽골에서 교황이 오늘 방문하면서 어떤 큰 분위기를 띄우고 그 다음 여러 국제 사회단체들의 어떤 입장 발표 같은 걸 통해서 분위기를 띄울 것 같아요. 그 다음 세계평화회담을 이쪽에서 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합의안까지 나올 거라고 봐져요. 일단 우크라이나 종전 그리고 북미 종전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떤 틀에서 비핵화 여기서 상당히 뭐랄까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실 세상이 원하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그만큼 급해져 있는 거죠. 지금 그 정도 어젠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라인이 경제권이 브릭스의 경제권을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당연히 달러로 그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즉 북미 종전선언은 바로 북한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나와서 인도로 간다 그러는데 인도는 지금 또 브릭스에 열심히 하는 모습,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폭스콘이라고 예전에 그 대만 회사죠. 중국에 공장이 있었고 애플을 많이 조립해 주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중국을 나와가지고 인도에서 시도를 하다가 망가졌어요. 자, 인도는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은 선택지가 없는 거죠. 저는 뭐 여전히 북한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남한 쪽에 다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그림이 더 강하게 그려진다. 이것은 미국이 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유럽 G7을 살리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러시아는 브릭스도 가고 G7도 가고 그러면 돼요. 예, 그게 달라지는 구도예요. 이게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랑 바르샤바 뭐 협력기구처럼 이렇게 군사적인 적대 체계가 아니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그냥 경제 그룹핑이에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뭐 베트남이 브릭스에 올라선다 그래서 아세안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 그렇게 갈 공산이 커요. 여기서 푸틴이 머리를 엄청 쓴다. 시간이 갈수록 바이든은 구석에 몰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브릭스에 참여하겠다는 희망 의사를 아직은 표명 안 한 것으로 봐지는 이유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예. 어쨌거나 미국은 남한의 비핵화, 그러니까 핵 보유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부는 핵을 가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둘이 협정에 사인할 수 있는, 서명할 수 있는 조건은 서로가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예. 언론에 비춰지는 거는 그렇지는 않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서 깊이 파헤쳐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 뭔가 합의를 했는데 내용이 좀 부실했죠. 그냥 이때까지 하던 거를 조약화시켰다는데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다시 안 하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뭐 군사훈련 강화하고 합동훈련 강화하고 또 뭐 경제협력 강화 그거야 기존도 다 하고 있던 거 아니었나요? 자, 이거의 대상을 여기에 약간의 끌끄러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하고 미국 사이에. 미국은 이 연맹체를 대중국 연맹체의 디딤돌로 삼고 싶고 우리 정부는 대북용으로 쓰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은 우리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어중간한 미팅을 했어요. 그렇죠? 미국이 왜 이 미팅을 했을까 이제 설명이 돼요. 이 다음에 세계 평화 선언을 할 때 만약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만약입니다. 하게 된다면 북한이 여기 올라타게 돼요. 그러면 중국을 완벽하게 주변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중국 가까운 나라들을. 그래 되면 현재 남한 정부가 제일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김태효 안보실장이 아니고 그 뭐 안보실 차장이 이야기했는데 뭐 두 가지 안은 협의가 됐고 세 번째 안은 협상 중이다. 했는 그 세 번째 안이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목표를 어디로 설정하느냐. 자, 향후 북한이 여기에 조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미팅을 했다 이러면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캠프 데이비드에. 중국 가장 가까운 주변 나라들을 한 라인으로 깰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이번 세계평화정상회담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반드시 몽골에서 하고 싶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평화정상회담 올 가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큰 소득이죠. 사전 미팅 했다가 의견 잘 안 맞아서 그 다음으로 진전 못 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언론 보도에도 뭐 없고. 자, 이런 추진 계획은 어떻게 보면 사뭇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급한 마음에 이런 정보들을 우리한테 좀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 정상회담이 이번 가을에 9월이나 10월에 있겠구나.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큰 수확이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예. 전망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즉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 말기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던 그 시기에 바이든과 김정은 간에 첫 번째 가능성이 있었어요. 물 건너가지고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그 다음에 10월 작년이죠. 우크라이나 전황이 확실히 폐색이 짙었어요. 미국이 발을 뺄까? 남한의 준비를 다 시켰죠. 뭘로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담대한 구상으로 기억돼요. 그때 펠로시 안 만나고 막 돌아다니다가 미국이 그때 그걸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실무자들은 한다고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이든은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러시아하고 협상을 통해서 북미 종전을 하면서 벗어나는 거, 우크라이나전에서 새로운 의전자를 대시하는 거. 그리고 한쪽은 노드스트림에 장치해놨던 시한폭탄을 터뜨리는 거. 예. 노드스트림을 선택했죠. 그 다음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딱 1년 후에 우크라이나전은 더 악화됐죠. 브릭스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죠. 푸틴이 더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기존의 협상에서 인정했던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상당 부분 더 손실시키겠다라고 병력을 결집시킨다는 지금 소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내년 선거까지 포함해서. 자, 그래서 장소는 우크라이나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다가 평화정상회담 비핵화를 이렇게 어젠다로 걸면, 그리고 그게 상당히 공고한 체계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브릭스처럼. 예, 그래서 대응하는 체계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G7과 G20를 딱 대체하는 그런 모임이 된다. 세계 평화 어젠다다. 미국을 위해서 복종하는 나라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걸고 나올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격차를 벌리기 위한 부분. 제가 가끔 수소에너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북한권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것이다. 미국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예, 바이든은 득점을 할 게 상당히 많다. 미국을 위해서, 미국 대중이 꿈틀 할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달러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 지금 잘못하면 경색이 되게 생겼잖아요. 이 달러라는 게. 예.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 구도를 넘어서는 글로벌 어젠다가 필요하고, G7, G20를 넘어서는 브릭스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임. 그 두 모임은 예전 패권 경쟁 시대, 냉전 시대 때 서로의 어젠다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때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건데, 지금은 내 품으로 와. 이게 평화와 경제적 번영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상당히 새로운 이제 세상의 구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이 정도면 전 세계 인류화가 크게 변화하는 게 맞죠. 전쟁을 어젠다로 내보이는 게 아니고, 일단 평화와 번영을 어젠다로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밀실에서 해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화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몽골,
한반도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저렇게 돼야지 유라시아 경제권이 살고 달러도 살고 G7도 사는 거고 브릭스를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브릭스는 브릭스대로 이 새로운 평화정상회담 그룹은 그룹대로 전 세계 인심을 얻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쟁이나 어젠다는 밑으로 빠지는 거죠, 이제는. 그렇지만 거기서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주도주의, 전 세계를 만지겠다는 그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차단시킨 다음에 저는 중국을 공격할 거라고 봐요. 왜? 중국 스스로도 문제가 아주 많으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김영삼 정부 때랑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아주 커졌는데 많은 불합리한 것들이 그 속에 섞여 있는 거죠. 힘에 의해서 눌려져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그때 IMF 맞고 뭐 민주화 이런 걸 거치면서 그걸 극복해낸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한테는. 그게. 예. 중국은 그런 위치에서 덩치만 계속 커지고 있어요. 왜? 외부의 적이 압제를 가하기 때문에 내부의 부조리가 바깥으로 펼쳐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 썩어 문드러진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미국은 아마 노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연스러운 방식을 택하겠죠.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